네, 컴퓨터가 인간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1950년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의 논문 속 질문으로부터 AI가 시작됐습니다. 이 물음을 시작으로 AI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챗GPT의 등장과 함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인간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대의 거울 AI,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신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경제 뉴스는 언제나 우려와 걱정이 담긴 전망들을 주로 내놓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우리 경제가 호황이다, 걱정이 없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2025년 경제 환경 쉽지 않다는 전망이 가득한데요. 먼저 두 분 이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주환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쉽진 않았고 올해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 어려울 거라는 건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GDP 성장률도 1%를 제시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12월 초에 갑자기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같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들 경영 전략 짜는 것 자체가 올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한국 쪽에 뭐 투자나 협업 같은 것을 고려하던 해외 바이어들조차도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는 내부적인 뭐 정치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그걸 다 경제와 국가 전체의 총합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여행 금지까지도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한국 기업들과 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는 외국에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해외하고의 모든 관계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경제 타격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이슈는 뭐 금방 끝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파장은 상당히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성엽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이제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한 2.2% 정도였는데 한국은 2%를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 세계 평균 성장보다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라도 하여튼 2%가 어렵지 않겠느냐, 1%대로 전망하는 그 의견들이 많고요. 특히 이 저성장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이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든지, 또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 또 기술 혁신이 부족한 문제, 또 노동의 경직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새해를 맞이했고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지금 불안정성 때문에도 또 예측 불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1%대 저성장 국면은 좀 피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안정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경제 화두는 AI였습니다. 물론 올해도 계속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모두 말씀 하나 주신 것이 이성엽 교수님은 경제 산업 안보 AI 전쟁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AI가 사실은 이제 그 범용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이제 AI가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경제나 산업에는 당연히 사용이 되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이 AI를 국가안보 전략 자산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의 경쟁에서 AI를 하나의 자산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니까 안보와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소위 이제 핵과 유사한 정도의 위치를 이제 AI가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경제나 산업이나 안보에서 핵심은 AI의 패권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올해부터 하여튼 AI를 둘러서 하는 경제, 산업, 안보 전쟁이 되게 치열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세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라고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주환 박사님은 반도체 패권 전쟁 살아남을 수 있을까? AI 시대에 정말 우리 반도체 산업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우리 작년 1년을 돌아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AI 때문에 울고 웃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은 그 수혜를 들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바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하게 됐고 어떤 기업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자들 외면한 상황까지 가버렸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AI 국한된 건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예. 제재들이 심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반도체일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하는 것이라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확실히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 훨씬 더 격렬한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또 이 주제로 쓴 책이 또 발간이 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쌓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올해 화두로 던져봤고 그 밑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는 이제 풀네임으로 하면은 한국 반도체 1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계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사실은 저희들은 뭐 미국 기업이나 대만이나 일본 기업과 비교했을 때 결코 경쟁 우위를 갖지 예. 못하는 분야들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 AI도 그렇지만 점차 반도체가 단일 칩으로보다는 전체 패키지나 원칩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칩에 들어간 HBM도 그러한 중간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현재 같이 메모리 칩 단일 칩만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10년 후쯤 됐을 때는 분명히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냐에 따라서 그 패권 전쟁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고 이 과거의 일본과 같이 도태될 수도 있는 중요한 10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화두로 잡아봤습니다. 예. 과거 일본 메모리 반도체나 최근에 뭐 인텔까지도 상당히 어떤 이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 못해서 고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정말 잘 대처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 이렇게 한마디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주환 박사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올해는 어느 정도로 벌어질까요? 사실은 작년에 진짜 많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규모가 작년보다 많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예. 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서 이걸 일종의 어쨌든 뭐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AI가 중요하다라는 기업의 인식도 같이 이제 예.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 어젯밤에 했던 스타게이트 뭐 합작회사의 건까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들이 올해 AI 쪽에 이제 투자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발표는 아직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 얼마만큼 이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기업들이 연초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봐서 올해까지는 AI에 대한 붐이라고 할까? AI 시장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투자금의 쏠림 현상은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올해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AI의 비약적인 발전을 끌어오는데 이것이 현실하고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주요 국가들 규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AI가 가져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과연 안전한가 또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예. 문제거든요. 그래서 AI가 만들어내는 답변을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게 문제라서 최근에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AI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을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제 되게 확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각국이 또 규제도 좀 주도권을 우리가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AI 그 규제와 관련되는 것도 사실은 주도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미국 위주로 AI 규제를 가져간다, 또 표준을 가져간다. 또 유럽은 유럽대로 AI 표준을 가지고 가겠다. 뭐 중국은 중국대로 해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바이든 때와 달리 이제 이번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AI 규제보다는 AI 산업진흥 쪽으로 예.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규제가 되게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U가 이제 법을 AI 액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EU의 경우에는 강력히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들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사실 그 중간적인데 한국은 사실은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AI 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예. 산업진흥과 규제를 좀 조화롭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규제 전에 표준하고 요거를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게 미국, EU, 중국 간에 상당히 지금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 전쟁, 표준 전쟁, 그다음에 규제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국가안보 위험 차원에서 좀 규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임기 시작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이거를
뒤집는 서명을 예, 했다고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트럼프가 1기 때도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국가 번영 정진, 그다음에 국가 및 경제 안보, 또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해가지고 미국 AI 리더십 유지 명령이라는 걸 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그 경제나 산업진흥 차원에서 AI 행정명령이었고, 근데 바이든 들어와가지고 이제 AI 관련 행정명령을 하나 내렸는데 이거는 주로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딥페이크에 대한 투명성 의무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빅테크들이 소비자들을 검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문제 제기까지 했어요. 그 주로 아마 보수적인 어떤 여론들을 좀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들어서면서 바로 AI 행정명령을 바이든 걸 폐기하고, 그 폐기했다는 건 결국 이제 AI 안전성이나 신뢰성에 관련되는 규제들을 다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중국과의 AI 패권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걸 천명한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간에 지금 사실은 계속 이제 평가에 따라서 중국이 상당히 치고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그렇죠. 아마 트럼프는 이거를 압도적으로 하여튼 격차를 벌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 행정명령 폐기와 더불어 가지고 하여튼 빅테크하고 미국 정부가 상당히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AI 산업 진흥 쪽으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AI 정책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퍼스트 버디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우리 돈으로 무려 718조 원 인공지능 인프라에 5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규제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이 이제 거대 자금이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 예. 또 컴퓨팅 파워, 전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규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예. 진행이 이제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율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그 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종 도로교통 관련된 규제 같은 것도 좀 없애려고 하지 않을까 해서 예. 하여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실험적인 걸 좀 테스트하고 그걸 완성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이런 방식이 아마 진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도 엄청난 투자가 이어질 것 같고, 이주환 박사님, 그럼 올해도 미국 증시 AI와 빅테크가 이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올해까지는 일단 그렇게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보면 미 증시에서 장중에서 S&P가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을 잠깐 찍었었던,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큰 랠리가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만 사실은 소외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올해 보면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된 투자가 많을 것이라는 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는 조금씩이나 이게 속도 조절이 있겠지만 금리는 어쨌든 방향은 하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되면 주가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가치주들보다는 성장주들이 좀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을 좀 더 높게 형성되더라도 시장에서 용인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IT 기업들이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IT 기업들의 주가 성장이 올해도 기대가 되는데,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를 나눴지만 한국 같은 경우 좀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서 예. 그 수혜를 지금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완전히 새롭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쨌든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던 정치적 이슈들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외국에서도 전반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이제 같이 평가를 받을 텐데, 상반기 쪽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일정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에서 일단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자들도 요즘은 우리가 서학가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시피 이제는 거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렵지 않게 미국의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돼버리니까, 인프라가 되니까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주식,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살까 삼성을 살까 고민하는 거지, 내가 미국에 투자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을 공부해야 돼,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금 흐름이 그냥 글로벌화 돼 버리는 거예요. 국내 자금조차도. 이런 면에 있어서 IT 주가들이 유력하긴 한데, 나스닥과 코스피 중에서 일단 상반기를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나스닥 쪽으로 쏠림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그 수혜들이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일단 조금 더 많이 누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의 딜레마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우리 관심사는 AI 메모리 칩 만드는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아닌가 싶은데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절치부심 중입니다. 이 빅테크들의 AI 러시 이것이 우리 반도체 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훈풍을 가져다 올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반도체 패권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HBM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메모리 단일 칩만 팔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메모리 기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칩셋이 이제 블랙웰 시리즈, 그다음 호퍼 칩 이런 시리즈들인데 그 구조를 보면은 가운데 커다란 GPU가 하나가 있고 이건 자체 설계를 하고 TSMC가 제작을 한 거겠죠. 주변에 이제 메모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GDDR, 그래픽 DDR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HBM이 등장을 하면서 대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HBM을 잘 보면은 약간의 절반 정도 커스터마이즈드 성격을 띠고 있고 절반 정도 패키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냥 이전에 GDDR 단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HBM 시장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일단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단일 칩보다는 좀 더 멀티칩이라든지 올인원 칩 쪽에 한 발 가까이 간 제품이 HBM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잘 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단계로 예상하는 것들은 GPU와 HBM이 이제 통합되는 단계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곧 또 중간 단계로서는 HBM에서 메모리를 총괄하는 로직 칩이 또 있어요. 요것이 이제 HBM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패키지를 하는 TSMC와 메모리를 HBM 만든 기업 간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될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GPU와 같이 한 건물 안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러면은 GPU 칩셋 업체가 헤게모니를 잡을 거냐? 메모리 업체 칩셋을 해서 전체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을 거냐 이런 단계로 가게 돼서 앞으로가 사실은 더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 첫 발까지는 잘 뛰었지만 이 향후의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가고 기술 패권에서 헤게모니를 잡지 못하면 단순한 부품 업체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단순한 부품을 모아서 조립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부품만 잘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향후로는 이게 하나로 되다 보니까 단순 부품 업체가 되는 것과 주도권을 잡는 것 차이에는 하이라키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되는 단계가 돼서 그것이 전환되는 과정이 향후 10년 가운데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반도체 패권에서 우위를 하려면은 요 변화가 가능, 올인원 칩으로 멀티칩으로 패키지와 단일 칩이 구분되지 않는 요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한 표준에서 선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역시 이주환 박사님이 반도체 연구원 출신이답게 아주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이어리키가 생긴다는 얘기는 갑과 을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을이 됐을 때 정말 비참한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대표적으로 그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브랜드가 있는 완성차 업체가 있고 거기에 2만 개, 3만 개 부품 업체가 있는데 그 부품 업체 우리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보쉬 정도 기억을 하죠. 뭐 대충 뭐 큰 기업들, 현대 모비스 정도 기억을 하지만 거기에 또 납품하는 2차, 3차 업체들은 진짜 중소기업들도 많고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아직까지는 메모리의 비중이 크고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부품이지만 여전히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를 겪게 되면은 점차 단순한 부품업체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서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동차의 부품업체 길을 걷지 않고 여기에서 정말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전기차 업체, 전기차 자동차도 보면 지금 배터리 업체도 여전히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잖아요. 부품에 불과한데 그 얘기는 그게 핵심을 그여져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단순히 납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반도체도 메모리가 그런 시스템의 핵심으로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우리가 생태계를 같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없으면 너 혼자 절대 안 되라는 것들을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으려면 기술력도 중요하고요. 표준도 중요하고요. 물량도 중요합니다. 대규모 물량을 할 수 있을 때 그 목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삼박자가 다 이루어지려면 뭐 아직까지 10년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여지껏 잘해왔던 그런 DNA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SK하이닉스는 HBM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고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기업 규모 전체를 보면 현재 쌓이는 현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투력할 수 있는 실탄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해서 여기에서 10년 후에 굉장히 많은 결과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단순한 팹을 하나 지을 거냐, 유능한 팹리스 기업을 하나 인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뭐 제조 기술이 우리는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 불가한 기술만 확보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AI 러시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이제 그 과거 19세기의 골드러시에 비유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금을 캐서 돈 번 사람보다 청바지나 곡괭이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AI 러시 속에서 제2, 제3의 청바지나 곡괭이 업체가 될 만한데 어디가 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유리기판 얘기도 나오기도 예.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뭐 하이브리드 방식의 이제 패키지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사실 따져보면 D램 자체 한계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마다 칩의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는데 예. 제가 그래서 무어의 법칙에 따른 D램의 공정 미세화 그래프를 그려보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출시하는 것들을 그려봤을 때 한 2005년 이후로 급격하게 그 갭이 커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공정 미세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됐다. 그만큼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공정 미세라는 거는 회로 선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로스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칩 전체 성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성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재 맞추려면 D램이 예를 들어 12나노가 아니라 10나노, 9나노, 8나노를 써야지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12나노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려면 패키지 쪽에서 그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HBM이고 예. 그래서 등장한 게 유리기판의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그 중간 단계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구리로 지금 칩과 칩 사이는 구리로 지금 전선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거든요. 요거를 광섬유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지금 광반도체라는 개념이 지금 예. 나온 거고요. 지금 그게 뭐냐면 우리 과거에 가정에 들어오는 인터넷 생각해 보면 옛날엔 구리 케이블이었었거든요. 이게 광 케이블로 대체되면서 빠르게 진짜 속도가 10배 정도 빨라졌던 것도 경험했는데 이제 반도체 패키지에서 칩 자체 빠르기는 우리가 기대만큼 안 빨라진다 이제는. 공정적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러면 칩과 칩사를 연결하는 도로를 빠르게 만들어 버리자. 이게 지금 광반도체의 개념인 거고요. 이게 먼저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칩 자체의 기술 진보가 좀 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레벨에서의 그런 기술들, 그러다 보니까 기판 업체들이라든지 중간에 배선 회로에 관련된 업체들이 좀 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된 시대가 된 것이죠. 이건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말 상상력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융복합을 이룰 수 있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오픈 AI 이미 유료화 서비스를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플랫폼 업체들 네이버, 카카오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그 AI 서비스 모델은 어떻습니까? 그 제가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AI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기술이나 서비스 대비해서 수익화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천문학적인 그 자금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아직은 수익이 실현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로 통신사들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나름 AI를 소위 이제 B2C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챗GPT는 이제 이미 유료화 버전으로 이제 자기들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아직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는 뭐 검색에 AI 기능을 좀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는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지금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통신사들이 주로 그 통신 서비스의 일종의 이제 부가 서비스로 예. 그 SKT 같으면 뭐 A.net이라고 예. 그 이제 통화 요약도 해주고 뭐 번역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좀 더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밸류를 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유료 서비스로 뭐 전환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AI가 이제 기존 서비스에 녹아 들어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유료화로까지는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지금 플랫폼들은
그 챗GPT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답변하는 거 말고 검색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예. 검색을 하면 이제 출처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데 그래서 뭐 기존의 이론들을 알 때는 좀 기존 버전을 쓰고 새로운 것들 최신 것들은 좀 검색하고 같이 이용하니까 이 검색과 AI가 결합하는 시대로 완전히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글 제미나이도 그런데 우리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은 이 검색과 AI가 이제 그만큼의 결합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그래서 검색 시장도 사실 지금 계속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이버가 유일하게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독자적인 이제 검색 플랫폼이 있는 상태인데 구글의 점유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어쨌든 근데 카카오도 지금 뭐 기존에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앱을 좀 개선을 했고 네이버도 첫 화면에 홈피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좀 AI 기능을 다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구글이나 우리가 오픈 AI를 따라가기에는 좀 벅찬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 구글하고 네이버 비교해 보면 네이버는 너무 좌파상처럼 많이 차려놨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구글은 딱 검색을 하면 바로 그 필요한 걸 제공하는데 과연 이 AI를 탑재한 이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전쟁을 벌일지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 교수님 갑자기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까 AI 기본법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이주환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AI 산업을 뭐 이렇게 진흥시킨다 그럴까요? 이러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이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1년간은 이제 시행령과 이런 가이드라인 만드는 작업을 예. 하게 되는데 그 법 자체는 이제 앞부분은 주로 AI 산업진흥 관련되는 뭐 R&D나 뭐 기술 또 인력 그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또는 뭐 집적 단지라든지 예. 이런 식의 산업 정책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되면 아마도 뭐 컴퓨팅 센터 같은 거 구축하는 데도 그렇고 좀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 그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이제 그 법의 역할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은 이제 또 규제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고영향이라 그래서 이제 그 EU에서는 고위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예컨대 사전에 뭐 고영향인지 확인을 받는다든지 또 고영향으로 확인되면 안전성, 신뢰성 조치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에게 이게 고영향 AI라는 걸 사전 고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이제 규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규제보다는 산업진흥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는 하는데 실제 이제 그 규제 관련되는 법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다 보면 우리 AI 개발하는 사업자들이나 또는 AI를 가지고 이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 염려가 돼서 그래서 저는 가급적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이 좀 설계되면 좋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법 제도 측면에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법도 유연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번 CES를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던 것 중에 하나가 AI와 로봇이 결합한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가 열릴 것 같다, 곧 열릴 것 같다, 뭐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주환 박사님, 젠슨왕이 로봇 데리고 나와가지고 로봇 훈련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금방 뭔가 좀 변할 것 같은데 이 전부 다 갑자기 휴머노에 꽂힌 것 같아가지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젠슨 왕의 CES 기조연설에서 이제 언급했던 게 이제 물리적 AI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맥락 잘 읽어보면 현재까지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고객은 이제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올해까지는 많은 투자 이루어질 것 같지만 내년이 되면 일단 모르겠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젠슨왕 CEO도 아마 어느 정도 분석을 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이후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는 AI 수요가 급감을 한다면 내지는 굉장히 둔화된다면 거기에 대한 먹거리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우리들 AI가 바로 그 다음에 적용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기 쉬운 것들이 자율주행차하고 로봇이 맞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쪽하고 의료 쪽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를 한 거죠. 물리적이라는 것으로 하면서 약간 바이오 신약 물리적인 건 아니니까 시뮬레이션 쪽이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차하고 로봇 얘기를 꺼내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도요타와 협업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후에도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그냥 레토릭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율주행차를 보게 되면은 과연 엔비디아가 지금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잘하고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쪽에서의 어쨌든 AI보다 인공지능을 잘 만들기 위한 것들은 로드 데이터가 생명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실제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쌓인 건데 이거는 테슬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심지어는 중국의 BYD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또 구글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수십만 킬로미터 이상의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들을 뛰어든다 한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퀘스천이 하나 있고 그러면 로드 데이터를 빠르게 획보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로 도요타를 잡았다라고 했는데 도요타가 과연 좋은 파트너인가? 예. 왜냐하면 도요타가 전 세계 완성차 업체 1위 업체인 건 맞지만 도요타가 보면 역으로 전기 자동차하고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보수적으로 했던 거죠. 왜냐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관련한 데이터 적게 쌓이는 회사가 도요타라서 과연 도요타의 자동차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가져오는 데이터 1년에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은 파트너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젠슨 왕의 건 레토릭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생각인데 어쨌든 그 분야가 유망한 거 맞아요. 거기서 엔비디아가 어쨌든 거기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AI의 다음번 타깃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건 맞다라고 일단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를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저보다 박사님이 좀 더 잘하신 영역일 수도 있는데 기술의 발전도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확실해요. 산업용 로봇 쪽은 빠르게 되고 있지만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 굉장히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에서 레벨 5의 자율주행차를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내지는 좀 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자율주행차도 비슷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완성을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규제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이 인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부분이 굉장히 도덕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부분이 또 들어갑니다. 제조사냐 오오냐냐 로봇 자체한테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보험사 쪽에서의 또 이슈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대부분 규제나 제도 어떤 그런 규범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핵심인 부분이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더라도 이 시장이 상용화될 수 없는 것. 그런 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는 지금 트럼프 행정을 들어가면서 많은 규제가 완화될 거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전문가님 교수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엽 교수님도 이번에 CES 다녀오셨죠. 네. 이 부분에 느낀 거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 젠슨 황이 앞으로 자율차, 그다음에 이제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간다. 그게 다음 AI 단계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로봇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쓰였잖아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실제 사람처럼, 그러니까 생성형 AI하고 이제 기존의 로봇이 결합을 해서 인지나 그 추론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 같은 것들이 이제 로봇에 심어져서 그러니까 인간하고 유사한 형태로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첫 번째는 사실은 과연 이게 제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 적용이 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일반적인 저항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연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B2C 시장에서까지 다 이렇게 쓸 수 있을 만큼 뭐 대중화될 수 있는 정도의 뭐 가격이 형성이 될 거냐 하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고요. 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제와 관련해서 이 이제 자율차도 비슷한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사고를 내거나 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것이 그냥 자동차 같은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제조물 책임 배상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AI에 대해서 일종의 제조물 책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제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AI가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에 의한 사고도 제조물로 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법도 좀 정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시의 어떤 배상 문제라든가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차나 로봇도 여전히 사실은 아직은 클리어하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격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특히 자율자동차는 아직은 아까 데이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자율주차하고 로봇이 뭐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 먼저 CES에서 발표되면 당장 눈앞에 올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뭐 섹터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주환 박사님. 이게 아직 한 집에 한 대꼴 로봇? 이건 좀 머나먼 얘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AI 시장을 견인할 대표적인 분야로 자율주행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단계로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기준이 0에서 4로 잡기도 하고 예. 1에서 5로 잡기로 하지만 최종 고를 이제 5단계라고 했을 때는 4단계까지는 개발은 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아무나 막 몰아도 될 정도 수준은 아직 아니고 도로주행 테스트 정도를 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3단계에서 4단계 가는 것보다 4단계에서 5단계 가는 건 훨씬 더 어렵겠죠. 벽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 얘기했지만 규제 문제도 이거는 걸려있는 부분이라 지금 미국도 사실 캘리포니아라는 특수한 주에서 이게 많이 완화돼서 지금 테스트하는 예. 거지 전역으로 지금 이게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로보택시 운행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특수성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운행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언젠가 될 거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술이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계속 누적되고 있고 지금 얘기했던 뭐 보험 문제나 책임자 문제도 정리가 되겠죠. 그 와중에도 입법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단숨에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AI 시장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 위주로 일단 저희들이 수요가 발생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젠슨 와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CEO로서 엔비디아의 미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만약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은 한동안 안 할 거 아니냐, 3년 동안 안 할 텐데 그럼 그때 너 뭐 먹고 살 거라고 물어본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 우리는 이제 물리적 AI 쪽으로 진출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 쪽을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이지 거기다 구체적인 전략이나 뭐 솔루션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로봇이 우리가 관심을 끌었던 게 2011년이었죠. 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사람이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한 그 방사능이 있는데 로봇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뭐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그 어떻게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네. 또 사람과 같은 이제 인지나 이제 추론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점으로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현장에 이제 실제로 사람 대신 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이제 사람과 같다는 거에 따른 뭐 거부감 또 뭐 일자리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는 로봇인데 실제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 같은 것도 예. 있어서 그걸 이제 쉽게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로봇주 전망도 좀 해보죠. 올 들어서 그 상당히 이제 거래 대금 순위에서 코스닥 시장의 로봇주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두 분이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로봇주나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어떤 것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의 입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AI가 미래의 이제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거는 맞지만 사실은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거라고 보면 그럼 로봇 같은 경우에 1년을 기다려주면 실적이 나올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예. 교수님도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AI는 현재로서 이미 실체가 있어요.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AI 열풍뿐만이 아니라 매 분기 실적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예. 매출 증가, 영업이익률. 그렇죠. 제가 놀랐던 게 엔비디아는 참 애매해요. 팹리스 같은 경우 사실 제조업체이긴 하지만 본인은 설계만 하고 위탁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반제조업체 성격을 띠고 있긴 한데 어쨌든 팹리스 기업들은 굉장히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출 대비 판관비가 한 28% 정도 돼요. 대부분 인건비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사이의 괴리가 그냥 확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일단 75%, 일반의 제조의 40% 정도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고 영업이익률이 65%. 그러니까 거의 그 사이에 갭이 없다는 얘기는 비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AI의 팹리스 기업들의 장점이라서 이렇게 돈으로 실적으로 지금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주식의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로봇 같은 경우는 잠깐 반짝 올라가더라도 이게 과연 1년, 2년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을 해보면은 실적으로 당장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 둘 중에 하나는 AI 쪽을 택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 전쟁은 데이터 센터 전쟁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이제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느냐는 게 문제라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 기술과 관련되는 기업들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아까 뭐 웨이퍼도 이야기하고 유리기판도 이야기했지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는 어떤 AI 관련주 거기에 납품하는 요소 기술에 관련되는 업체나 또는 뭐 전력을 좀 효율화하는 그런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이 어쨌든 상당 기간 그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서 그런 쪽이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차피 두 분 다 AI 관련주를 꼽아주셨는데 뭐 주식이란 건 미래 기대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좀 짚어볼 게 이 휴머노이드 시장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2025 CES에서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이 생활 로봇 간의 90%가 바로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특히 원가, 제조 원가 측면에서 정말 경쟁이 쉽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 중국의 공습, 이거 피할 수 없다고 보시죠? 이주환 박사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IT 쪽으로 국한해 본다 하더라도 일단 스마트폰 시장, 그다음에 LCD 패널 시장, OLED 시장 일단 2차 전지 지켜보면은 이제 초반에 기술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막 무시를 막 하거든요. 많이 중국들이 해봤자지 뭐 내수용이지라고 하는데 그 내수가 13억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 속에서 내수만으로 커가면서 자금이 몰리니까 기술이 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로봇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이제 시퀀스를 갈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자연스러운 동작 같은 이제 미케니컬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엔 소프트웨어적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사람과 비슷하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인지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파워는 미국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AI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슈퍼컴퓨터 시장을 놓고 보면은 전 세계 10개 슈퍼컴퓨터 그중 한 4, 5개 정도가 중국 거였거든요. 이미 슈퍼컴퓨터 능력이 중국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앞서 있는 수준. 그다음에 인공위성 능력이라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 역량들이 사실 로봇 산업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범용 제품 쪽에서는 뭐 중국이 상당히 지금 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미국도 뭐 양자 컴퓨팅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이거를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중국의 이 로봇 산업 분야, AI 분야 성장이 아주 놀랍기만 한데요. 현재 중국의 로봇 산업 이 정도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그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최근에 그 집에서 로봇 청소기를 이제 구매하려고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보락이라는 중국 업체들을 그렇죠. 50% 이상 쓴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기술을 시연을 해보니까 훨씬 더 중국 제품이 기술력이 뛰어나고 심지어 가성비까지. 가격도 근데 싸지도 않아요. 상당히 이제 있어서 이전에 저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우리 우습게 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 싸구려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샤오미도 국내 진출을 뭐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수 시장을 중국으로 커버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장점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규제가 없어서 그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계속 하면서 생산 제품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 또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이제 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 기술력의 차이가 점점 극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 부분은 지금 한국을 좀 추월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빠르게 이제 변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수출 통제 같은 거 막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덧붙여가지고 이 세계 로봇 3대 강국 하면은 뭐 미국을 빼고 나면은 뭐 그다음에 일본, 스위스, 독일 이렇게 많이 꼽혔죠. 특히 이제 산업이 강한 나라들이 산업용 로봇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였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뭐 중국이 일본을 제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심지어 뭐 로해 전술, 로봇 인해 전술 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이 이제 강한 거는 산업용 로봇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 청소기 예를 드셨는데
로봇 청소기나 산업용 로봇하고 휴머노이드는 사실은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분야가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산업용 로봇에 잘하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잘할 거냐나 부분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연계시키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독일이 휴머노이드도 과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제가 일단 그쪽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되는 기업으로 보는 게 샤오미입니다. 예. 샤오미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휴대폰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지만 전기차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애플에 못지않은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어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들의 생태계를 오픈소스를 해버려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예. 가는데 불해서 샤오미는 다 오픈해버리니까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뛰어든다는 거죠. 유능한 개발자들이 뛰어들어서 샤오미에게 좋은 앱이나 소프트웨어들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미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을 이제 매개체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가 핵심이잖아요. 그것이 가동하고 실제로 워킹하기 위해서는. 근데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장악했을 때 그 파워가 엄청난 건데, 사실 이걸 따로따로 갖고 있어서는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보다 사실은 우리가 네트워크도 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더 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먹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로봇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도 물론 로봇 하나하나에 칩이 심어져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또 이것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업데이트를 또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생태계를 장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로봇과 연관된 그런 생태계를 장악할 만한 기업이 일단 눈에 띄지는 않아요. 예. 물론 소프트뱅크가 있다면 여기는 주로 펀드 성격이 강하잖아요. 직접 기술로 통신을 하지는 않지만, 못하는 통신이지만 많은 곳에 투자하는 쪽에 주로 강점이 있지, 그렇죠. 통신 예. 자체에서는 오히려 NTT보다도 좀 떨어지는 듯면 전문성은. 그러면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장악할 만한 능력도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지금 해외에서도 먹히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어떤 그런 것들 편의성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쪽도 저는 오히려 샤오미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라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BYD 뭐 3천만 원이면 전기차 뽑는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중국산 공습이 있는 정도여서 가격이 싸다면은 오히려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정말 AI와 로봇 분야 세계적으로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두 분께 AI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가장 시급한 과제와 제도 보완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이주환 박사님, 산업 측면에서 AI 시대 우리 과연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AI도 결국 뭐 나눠 보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더 많은 포지션은 대만이 갖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미국, 대만, 한국이 3자 공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점차 그 모든 것의 패권을 미국 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 보이고 있어서 예. 여기서 우리가 과연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냐, 주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환에서 미국의 팹을 우리가 과연 짓고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 한국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제3국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코어할 수 있는 파트너, 뭐 대만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파트너와 힘을 합칠 것이냐, 그 일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갈림길들이 생기거든요. 소프트웨어 파워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커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상당 부분을 저는 M&A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예. 하드웨어는 독자적으로 가기보다는 연합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을 빨리 물색해서 코어를 하는 게 미국이 혼자 절대 강국이 되는 것을 좀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10년 후에 생존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이 또 한번 맞습니다. 양면성이 다 생각나는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이 플랫폼 얘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같은 회사가 이제는 플랫폼 회사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또 하나 이 법제도 측면에서 우리가 이 꼭 고쳐야 된다 아니면 꼭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저는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사실 법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여의도나 세종시나 우리 국민 모두의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법제도가 자연스럽게 고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야 될까요? 그 제가 이번에 CES에 가서 느낀 점이 사실은 그 CES의 그 수많은 제품들을 관통하는 이제 그 키워드라고 할까? 이게 이제 데이터하고 AI 기술입니다. 그 사실은 CES 제품의 전체를 보면 모두 다 사람이 어떤 그 만들어 놓은 데이터, 인간이 뭐 센싱을 하거나 또는 뭐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기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최적화된 퍼스널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돈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분석하는 AI 기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와 AI 기술을 사용하는 중간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플랫폼, 이게 이제 세계 4개가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데이터를 가공해 가지고 그 소비자가 현재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내는 기술이 AI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프라이버시 규제하고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프라이버시 규제를 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으로 미국은 그걸 다 옵트아웃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후에 이제 처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국은 이걸 기본적으로 사전 동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전에 그런 걸 다 동의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우선은 저는 그래서 이 데이터 규제와 관련되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사실은 이거를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보는 측면하고 내가 이걸 통해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냉정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나 또 국회에서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여전히 우리는 좀 그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고 계속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AI 시대로 가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AI 기업이 없는 것도 다 이러한 식의 이제 규제가 강해서 그렇거든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중국이 나름대로 또 발전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플랫폼 전쟁에서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부품을 만들고 또는 뭐 근데 컨텐츠를 만들어 공급하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그 생태계 체인에서 그러니까 이 각과 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플랫폼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청 기지 역할밖에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아까 엔비디아도 하고 테슬라도 하고 있지만 기존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과연 이제 그 AI 생태계 플랫폼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네이버가 할 것이냐, 아니면 뭐 SK텔레콤이나 삼성이 할 것이냐. 지금 그게 지금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소위 뭐 소버린 AI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 한국의 데이터로 한국의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한국만의 특유한 어떤 독자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긴 한데 국가대표 AI를 개발해야 그렇죠. 된다 뭐 이런 근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견들도 있고 이미 뭐 상황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독자 모델은 포기하고 그냥 챗GPT 가서 쓰자. 약간 파인 튜닝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결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가는 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뭐 하드웨어에서의 무슨 우위를 빼면은 실제로 IT 강국의 지위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게 제 또 고민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하고 기업이 좀 원팀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이나 뭐 이런 자금을 투입해도 미국에 비하면 뭐 10분의 1 댓글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같이 수기해서 그 분야에 더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생각인데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국가 AI위원회 같은 데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깨가 좀 무거운 좀 약간 좀 그 답답한 느낌도 좀 듭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IT 강국인가 이것도 약간 의구심이 좀 드는데 우리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는 3월 1일 경상남도 양산에는 특별한 고등학교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바로 양산 인공지능고등학교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죠. SK하이닉스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과감하게 HBM에 투자했듯이
미래 세대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일본을 제치고 GDP 4위에 올랐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사는 대안은 역시나 교육이고 아낌없는 투자일 것입니다. 경제전쟁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